안방 일렬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안녕하세요. 미궁에 빠진 주스입니다. 계속 돌고 돌고 있어요. 그런 주스님을 구하고자 하는, 근데 찾을 수 없는 식구입니다. 여름 하면 축제들이 많잖아요. 각양각색 축제 중에 예술 관련한 축제는 뭐가 있나 둘러보는 중인 조이입니다. 요즘에 날이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낮에 걸어 다니면 한 8월쯤인 것 같아서 지구를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27입니다. 진짜 요즘 너무너무 더운데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만큼 좀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 6월 한 달 내내 제가 요즘 연극을 진짜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연극을 거의 일주일에 네다섯 편씩 보고 있는데, 진짜 이게 이렇게 제가 열심히 공연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게 지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제 45회 서울연극제 덕분이에요. 서울연극제는 다들 아시죠? 네, 네. 그럼요. 서울연극제는 1977년부터 시작한 공연예술제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대한민국 연극제로 시작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1987년부터 서울연극제로 개명을 해서 해외 초청도 하고, 자유참가작도 하고, 경연비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만든 그런 예술제이고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당시 저희가 여러분 다 아시죠? 대한민국 빠빠빠빠빠 이 월드컵을 위해서 월드컵 때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때는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가 합쳐져서 지금의 스파프 서울공연예술제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이제 잠시 이 서울공연예술제 통합이 되어 있다가 2004년부터 다시 서울연극제로 부활을 해서 지금까지 쭉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극 축제입니다. 제가 서울연극제랑은 몇 년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약간 이야기하긴 했는데 제 첫 번째 직장이 서울공연예술제였어요. 그래서 저랑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예술제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극을 특히 대학로에서 물론 여러분 언제나 대학로는 연극으로 가득가득합니다만 축제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북적북적 하는 시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서울연극제는 웬만하면 꼭꼭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함께 했는데요. 서울연극제의 특징은 그 당시 축제 기간 동안 하는 모든 연극들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극들 참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식 선정작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경연작들이 있어요. 경연작이 뭐냐면 서울연극제에서는 맨 마지막에 시상식이 있거든요. 작품상도 있고 연기상도 있고 뭐 특별상도 있고 다양한 시상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뮤지컬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연극제는 그 축제 기간 중에 연극제에서 선정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상식이 있는 그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8편의 공식 선정작하고 30편의 자유경연작이 선정이 돼 있어요. 자유경연작은 그 축제 시기에 하는 작품들이 이번엔 되게 좀 색다르게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뽑았냐면은 축제 시기 동안 공연하는 작품들을 지원을 하면 선착순으로 뽑았대요. 그래서 작품의 퀄리티라든가 뭐 이런 따로 별도의 심사의 과정 없이 그냥 그 시기에 하는 공연들을 위주로 이제 모집을 해서 뭔가 좀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은 뭐 전 축제라고 하면 다 선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자유참가자, 자유경영자들은 그냥 선착순으로 우리도 축제에 함께 하겠다 하면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좀 새로운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슬로건도 연극 다름으로 공존하다라고 하는데 이 다가 디퍼런트의 다름이 아니라 마늘 따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공연 예술제를 이번에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공식 참가작도 굉장히 많이 봤고 대부분 다 봤어요. 자유 참가작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자유 참가작은 너무너무 재밌을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이런 공연들도 지금 대학로에서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작품들이 많았고요. 공식 선정작 같은 경우에는 8편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극단 김장하는 날의 누에
연극 집단 반에 미궁의 설계자, 극단 바바 서커스 아는 사람들기, 드림플레이 태제 21의 자본 3, 극단 신세계의 부동산 오브 슈퍼맨 2024, 극단 수수파보리 컬처 루트 통속 소설이 뭐 어때서, 극단 사계탐사 다이빙보드 즉각 반응 새들의 무덤 이렇게 8편인데 제가 이거를 다 이름을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뭐 작품이 제목 길거나 이러면 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히 몇몇 개 빼고는 축제에 참가하는 공식 참가자의 이름들이 제목이 길어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 다 봤어요. 저는 거의 다 봤는데 다이빙보드는 신작이고 새들의 무덤은 이번이 아마 3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연 때 한번 봤었기 때문에 새들의 무덤도 봤다고 치면 그 다이빙보드 이외에는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작품은 미궁의 설계자입니다. 왜 제가 다른 다이빙보드 빼고 7편 중에서 왜 미궁의 설계자를 선정을 했냐라고 여쭈어보신다면 저의 개인적인 취향도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작품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미궁의 설계자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흥미있는 작품이어서, 다른 작품들은 물론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미궁의 설계자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아쉽게도 당연히 제가 하는 작품들이 항상 그렇듯이 미궁의 설계자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공연에는 보실 수 없지만 이 작품은 이미 작년에 창작산실을 통해서 소개된 바 있고 그래서 그때도 꽤나 좋은 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계속적으로 지금 재연 3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궁의 설계자를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김민정 작가님과 안경모 연출님의 작품이에요. 공연은 6월 9일 날 끝났고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이 공연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연극이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영화를 보면 거기 남영동 대검분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그게 1977년에 완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 도대체.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부터 이 작품의 미스테리는 시작이 됩니다. 혹시 그 남영동 대검분실 건물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셔요? 저 집 앞인데, 여기. 아, 진짜요? 본의 아니게, 네, 용산구 시민인 걸 밝혔는데, 네, 맞아요. 어머. 집 근처예요, 여기가. 거기가 그렇게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장소예요. 옛날에 제가 국립극단 있을 때 거기 이제 서계동 건물이 있는 데가 거기도 고문실이었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그 지하에 무대 소품실 가는 길 보면 약간 음산하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고문실이라고 들었는데 만만치 않게 여기도 남영동 대고문실이라는 건물도 고문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건물을 누가 도대체 건축을 설계를 했을까, 디자인을 했을까, 이게 왜 이렇게 미스테리냐면요. 건물의 양식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분의 스타일을 매우 닮아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미스터리한 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건축물을 하면 이렇게 주춧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춧돌에 보면 설계자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설계자 이름이 따로 없고요. 민정수석이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민정수석이 설계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설계한 사람을 숨길 수밖에 없는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의문과 미스터리 시작이 됩니다. 이 공연은 참 신기하게도 1975년에 양신호라는 어떤 건축 설계 사무실의 일종의 보조죠. 보조 설계사. 그 다음에 1986년에 송경수라는 대학생, 그리고 2020년에 권나은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 이 세 명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양신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신호는 잘 나가는 김땡땡이라는 건축 설계사의 사무실에서 설계 보조를 하는 실장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실장으로 있는 동안 정부의 고위 관료가 그 설계 사무실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고문실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뢰는 사실은 건축 설계사에게 의뢰를 한 거죠. 근데 건축 설계사는 너무 바쁜 거예요. 맨날 외국에 출장도 가고 막 이런 너무 바빠갖고 그 설계사가 이 설계 보조인 실장에게 네가 설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딱 던져줘요. 직접적으로 던져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 이야기가 그 고위 관계자를 입을 통해서 오더가 내려갑니다. 사실은 이 양신호 실장은 하기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봐도 고문실이니까 자기가 직접 고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건물이 어떠한 쓰임으로 쓰일 것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잠재적 가해자이죠. 자기가 잠재적 가해자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하면 거부를 할수록 설계사의 일감이 떨어지고 자기가 막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위 관료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 이것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더 큰 거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너 안 한다고 뭐 아무도 뭐 안 할 것 같아? 너 안 하면 누군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의 86년 송경수 대학생. 이 대학생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운동권을 있었죠. 어느 날 명동에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겨울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송경수는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끌려간 곳은 남명동 대고문실입니다. 거기서 갖은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고문의 가장 큰 핵심은 너가 얘기를 안 하면 네 여자친구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네 여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 당시에 고문의 가장 큰 핵심은 연결자, 관계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불게 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분명히 그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불지 않으면 못 나가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문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죠.